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열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연구원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전에 지금 원래 R&D 공고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존에 이제 선정됐던 과제들의 예산들을 삭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술혁신 개발 사업의 소부장이라든지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구매조건부 사업들은 50%씩 삭감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새로 협약을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협약을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그거를 깎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협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다시 협약을 맺을 때 전자협약을 통해서 하지만 그 기업들하고 일일이 다 소통을 간사들이 해야 돼요. 그 소통을 해서 실제로 과제를 그러면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중단을 할 건지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삭감된 예산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래서 삭감된 예산을 받아들이면서 또 그럼 연구 개발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수정하는 계획을 또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고를 못 내고 이제 신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신사업에 신경 그러니까 2024년도에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겁니다.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작년에 협약을 했어. 작년 뭐 5월, 6월, 7월, 8월에 불과 4개월, 5개월, 6개월 뒤에 일을 예상을 못 했어요. 정부가. 아니 그리고 이게 국가가 정부 부처의 전담 기관인 기정원과 엄밀히 말하면 협약을 했는데 거기서 약속을 어기는 지들이 약속을 어기는 건 괜찮고 우리가 약속을 어기는 건 안 되고 중소기업이 약속을 어기는 건 안 되고 이게 무슨 공산국가야 이게. 약속은 지키고 협약을 한 거는 지키고 뭐 신규 과제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좀 미뤄 갖고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게 한 치 앞도 못 보고 그 예산 그냥 확 깎아버리고 이제는 돈 없으니까 못 준다 그러고 내년에는 R&D 예산 늘린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답답해서 쓸데없는 소리 해봤습니다.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자 이거 할게요. 자 외부 연구원에 지금 그래갖고 공고 안 나와가지고 야, 이거 찍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공부나 더 합시다, 우리. 외부 연구원의 인건비 산정 기준 및 집행 가능 여부.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사실 일반 중소기업에서 외부 연구원을 이런 식으로 쓰면, 그러니까 외부 연구원의 인건비 산정은 할 수는 있으나, 어, 또 외부 연구원을 들였을 때 선정 시에 그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왜냐면 외부 연구원을 갖다가 이제 막 박사급을 갖다가 드리거나 석사급을 갖다가 드려도 너네 내부 연구원이 아니잖아. 또 뭐 이런 소리를 평가원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외부 연구원을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를 계상해서 우리는 외부 연구원의 어떤 연구 인력을 갖고 왔기 때문에 연구개발 역량이 뛰어나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크게 좋은 장점일까? 라고 제 생각에는 그거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대보험으로 집어넣어서 내부 인건비로 처리를 해서, 내부 인건비의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내부에 개발 역량이 있다라고 증빙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자, 어쨌든 근데 외부 인건비,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외부의 뛰어난 인력을 이제 요번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할 때 그 인건비는 이제 우리 기업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연구비로 이렇게 이제 계상을 해서 나갈 수는 있다. 예, 그 점은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수행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게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라고 할게요. 예, 해당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타 소속 연구원이에요. 타 소속 연구원으로서 사대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업 계획서의 참여 연구원 명단에 외부 인건비 지급 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서 인건비 규모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집행 가능 여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부당 집행 사례니까 보시면은 중요한 것만 한번 볼게요.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그러니까 현물로 계상을 했어요. 현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부담을 부담하기로 한 비용이 있는데 그거를 내부의 어떤 연구 시설이나 내부에 일단
들어가는 인건비로 대체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현금으로 줘버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30% 계상을 했는데 그냥 30% 그럼 나머지 30%는 주고 70%는 안 줘야 되잖아요. 그 안 주는 부분을 미지급 계상 인건비인데 그거를 일부를 또 준다든지 뭐 이거는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죠. 예, 잘 모르고서 하는 행동들이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회수 대상이고 지적 대상이다. 아, 부당 집행 사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개인별 계좌로 이체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부 인건비. 그러니까 우리가 사대보험 가입자를 들여서 실제로 연구원을 내부 인건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인건비는 그러니까 사대보험 가입자가 우리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돼 있는 분들도 요번 연구에는 참여할 수 있다 이 얘기고 내부 인건비는 사대보험 가입자로 이미 가입이 된 거예요. 근데 130%가 초과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연구원 한 명이 뭐 과제가 우리가 과제를 여러 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A라는 중소기업이 그랬을 때 뭐 이제 처음에 했던 과제는 이제 뭐 80% 참여하고 두 번째 과제 했던 데는 뭐 60% 참여하면 140%가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 국가 이제 연구 개발 과제에 130% 이상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이제 규정인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막 중복으로 여러 가지를 수행하기가 실질적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거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거고요. 외부 인건비의 규정, 내부 인건비의 규정, 공통사항 규정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좀 짚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부 연구원 인건비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외부 기관에 소속된 자인데, 그러니까 이 원소속 기관의 급여 기준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단 기업, 대학, 국립, 공립, 연구기관의 정규 직원은 외부 인건비가 계상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속에 다른 이제 기관에 소속된 분들은 사실상 이제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뭐 프리랜서라든지 정부에서 이제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신규 채용을 한다든지의 경우를 불가하고는 현물은 계상이 가능해요. 현물은 그것도 또 30%까지밖에는 안 되지만 현물은 계상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금은 만약에 다른데 이제 정규 직원으로 있다라고 하면 현금 계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에 참여는 할 수 있어요. 참여는 할 수 있는데 그 인원들에 대해서 인원들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정규 직원이 아닌 뭐 박사 과정, 그리고 이제 석사 과정, 학사 이하, 그거는 이제 보시면은 연봉을 갖다가 이제 이제 연봉이 아니죠. 이제 300만 원에다가 월급이죠. 참여 기간이 뭐 9개월 곱하기 뭐 30% 이렇게 갖고 이제 우리가 이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정하기 나름이고요. 보통은 이제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급여 총액에 이제 을 12로 나눠서 똑같이 이제 참여 기간, 참여율 하는데 요 지금 급여 총액을 알 수 없는 분들 중에서 이제 학력에 따라서 학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기준을 해서 참여 기간과 참여율을 곱해야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이 외부 연구원을 갖다가 인건비는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기타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따릅니다. 그리고 원 소속 기관에 그 인정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서류도 또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필요로 하면 이제 외부 연구원이 이제 요 연구과제 참여를 해서 이제 뭔가 그 연구개발 역량을 높일 수는 있지만은 가장 중소기업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케이스는 이제 우리 기업의 내부의 연구원으로 4대 보험 가입을 등록을 하는 거를 택해서 내부의 역량 개발이 역량이 훨씬 더 뛰어남을 증빙하는 것이 실제 선정 시에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인건비를 계상을 해서 외부 인력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더 그게 이제 자체 개발이 아니냐, 뭐 이게 실제로 협업이 잘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주는 오히려 우리는 더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런 이상한 어, 감점에 타겟이 되는 반대급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차라리 그럴 거면, 어, 일단은 4대 보험 가입을 우리 회사로 등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부 인건비 산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급여 총액의 12로 나눠서 참여기간, 참여율. 그럼 이런 질문을 해요. 참여기간과 참여율은 어떻게 정하냐? 그거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낼 때 정하기 나름입니다. 뭐, 요 직원은 뭐, 전체 100%의 일 중에서 뭐 이 직원 여러 가지 일을 할 거 아니야. 생산 관리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무슨 일도 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30% 정도는 이제 이 연구에 참여를 할 것이다 해서 여기에 참여율 30%를 쓰는 거고 총 24개월의 개발 기간 중에 이 연구원이 참여하는 거는 뭐 10개월이다 그러면 곱하기 10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업 계획서 안에 타당성 있게 왜 10개월을 참여하고 왜 30%의 업무 분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전체 연구 과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업무 분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돼야지 그냥 이제 무작위로 쓰면은 실제로 이제 의구심을 자아내면서 실제 연구 개발에 있어서 이 비용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외부 연구원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러면 이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연구 개발 과제에 있어서 인건비 계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내년에는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을 서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